자, 이번 시간에는 68회 전산세무 2급 기출문제 이론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합격률은 35.36%입니다. 시작해 볼게요. 자, 1번. 다음 중 재무회계 개념체계에 따른 재무보고의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문제가 되게 어렵게 써있지만 재무보고의 목적, 즉 재무제표의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재무제표.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 기업 근로자의 근로성과평가에 유용한 정보의 제공. 아하. 재무제표에는 우리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있죠. 근데 거기에서 근로자 각각의 근로성과평가를 하기에는 애매해요. 이 재무제표라는 거는 그냥 회사의 전체의 재산이든 이익이든 그런 부분들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근로자 성과평가에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부터 틀린 거였어요. 1번. 그럼 이제 나머지는 맞다는 건데 이거는 한 번 정도씩 읽어두면서 이런 문장들에 좀 익숙해지시면 돼요. 은근히 잘 나옵니다. 자, 2번. 미래 현금흐름 예측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현금흐름표도 있고요. 재무상태표에서도 간단하게나마 알 수가 있겠죠. 맞고요. 3번. 투자 및 신용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투자를 하거나 신용 의사평가를 할 때 우리 재무상태표 보면 부채가 너무 많다거나 혹은 비유동부채 비율이 너무 높아요. 혹은 유동부채, 유동자산 이런 것들이 많네, 좀 괜찮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투자 및 신용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도 맞습니다. 자, 4번. 경영자의 수탁 책임과 평가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경영자. 사실은 우리 회사의 주인은 주주예요, 주주. 그런데 주주들이 경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경영자한테 맡기는 거죠. 수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영자가 이번 연도에 잘했는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손익계산서. 이번 연도에 갑자기 매출도 많이 늘고 혹은 비용이 확 줄었다거나 그래서 이익이 늘었을 때 우리 경영자가 잘했네, 이 정도 평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 문장도 맞습니다. 이 문장이 좀 안 와닿더라도 이런 문장들을 자주자주 보시면서 머릿속에다가 남겨두시면 돼요. 자, 2번. 다음 재무상태표상의 당좌 자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부터. 단기 금융상품과 장기 금융상품의 분류는, 지금 단기와 장기의 분류는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하는지 여부에 따른다. 맞죠? 1년 이내에 도래하면, 자, 기준은 보고기간 종료일 12월 31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만기가 있으면 단기고요. 1년 초과하면 장기인 거죠. 그래서 1번 맞습니다. 자, 2번. 현금성 자산이란 큰 거래 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 변동 위험이 경미한 금융상품으로서, 그러니까 가치 변동이 거의 없다 이런 뜻이죠. 취득 당시에 만기일이 3개월 이내인 것을 말한다. 정확하게 현금성 자산의 정의입니다. 현금성 자산의 정의를 그대로 붙여놓은 그런 문제였어요. 이번은 기준이 취득이라는 거. 취득일 당시 3개월. 자, 3번. 단기매매증권을 공정가치법에 의해서 회계 처리하는 경우에 단기에 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의 차액은 단기매매 평가 이익으로 인식을 하는데 기타 포괄손익에 반영한다. 자, 이 부분이 틀린 거죠? 기타 포괄손익에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단기손익에 반영을 하는 거죠. 단기손익으로서 영업 외 비용이든 이익이든 그렇게 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타 포괄손익은 매도 가능 증권을 평가했을 때
발생하는 거죠. 다시 한번 머리에 넣어 두시고요. 4번. 외상매출금의 발생액은 외상매출금 계정에 차변에 기입한다. 외상매출금이 발생하면 우리 회사 입장에서 외상매출금 받을 게 생긴 거예요. 외상매출금 생겼을 때. 그럼 어떻게 해요? 제품 매출을 하고, 제품 매출은 이제 수익이니까 대변에 기록이 되겠죠. 그리고 외상매출금을 받을 게 생긴다면 차변에 기록을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외상매출금. 그래서 차변에 기입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어요. 3번이 틀린 것. 자, 3번. 다음 중 사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사채에 대해서 틀린 것은입니다. 1번부터 사채 발행 비용은 사채의 발행 가액에서 차감한다. 맞아요. 맞아요. 일단은 발행가액, 사채 발행가액이라는 것은 이거 우리가 사채를 발행하고 받을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받을 돈이다. 받을 돈에서 그냥 이 뭐 발행 비용이 있으면 빼버리면 되는 거예요. 따로 사채 발행 비용을 수수료 비용 이런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수수료 비용 처리하지 않아요. 수수료 비용 처리는 안 하는 겁니다. 따로 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받을 돈에서 차감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은 맞았고요. 그 다음에 2번, 3번 묶어서 같이 볼게요. 2번, 3번. 자, 유효이자율법 적용 시 사채 할증 발행차금은 혹은 사채 할인 발행차금은 상각액은 매년 증가한다. 매년 감소한다. 이런 문장이 있어요. 이게 하나는 틀렸습니다. 여기서. 자, 매년 증가한다가 맞아요. 두 개 다. 사채 할증 발행차금이든 사채 할인 발행차금이든 둘 다 상각액이 매년 증가합니다. 얘도 증가해야 맞는 거예요. 이 유효이자율법에 따라서 뭐 사채를 이렇게 다 표 그려가지고 기록을 해보면요. 실제로 사채 할증이든 사채 할인이든 다 상각액이 매년 증가하도록 되어 있어요. 구조 자체가. 그래서 이 문장은 암기를 해두세요. 지금. 증가구나. 아, 증가구나. 할증이든 할인이든 상각액은 매년 둘 다 증가하는구나. 이렇게 외워두시면 이 문장도 굉장히 잘 나옵니다. 문제에서. 그래서 기억해두시면 좋을 거예요. 정답은 3번이었고요. 4번. 사채 할인 발행차금은 당해 사채의 액면가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한다. 아하, 사채의 액면가액. 어떻게 기록이 되냐면요. 우리가 사채 100만원짜리를 발행했어요. 그러면 사채 100만원 액면가액이 이렇게 기록이 되고요. 여기에서 사채 할인 발행차금, 사할차. 사채를 할인해서 발행했으니까 사할차가 뭐 10만원이다 가정해볼게요. 10만원 이렇게 빠지고요. 그리고 이 사채의 장부가액은 90만원으로 적히는 겁니다. 90만원으로 이제 사채 장부가액이 적히게 되는 효과예요. 그러니까 이 4번 문장을 보면 사채 할인 발행차금은 당해 사채의 액면가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한다.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한다. 맞습니다. 이것도 맞았습니다. 자, 4번. 다음은 법전의 기말재무상태표에서 추출한 자본과 관련된 자료이다. 이익잉여금의 합계를 계산한 금액으로 옳은 것은, 자, 이익잉여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확하게 찾아내라는 문제죠. 하나하나 분석해 볼게요. 일단 자본금. 자본금은 그냥 자본금이에요. 그냥 자본금. 자기주식. 자기주식은 자본조정입니다. 자본조정. 자, 그리고 이익준비금. 이익준비금이 이익잉여금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40만원 맞아요. 이거 표시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임의적립금. 임의적립금도 맞아요. 이익준비금, 이익잉여금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15만원. 그 다음에
감자 차익. 감자 차익은요, 이것은 자본 잉여금입니다. 자본 잉여금. 그리고 주식 발행 초과금도 자본 잉여금이에요. 자본 잉여금. 자, 해서 두 개 합치면 55만 원이죠. 정답은 55만 원입니다. 5번. 대손금 회계 처리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부터. 대손의 예상액은 기말 매출채권 잔액에다가 대손 추정률을 곱하여 산정한다. 아하. 대손, 돈을 못 받을 거다 하는 예상액은요, 기말에 12월 31일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채권 잔액에다가 그 중에 이 정도는 못 받겠다 라고 하는 추정률을 곱해서 산정한다. 맞습니다. 맞아요. 2번. 모든 채권에서 발생된 대손 처리 비용은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한다. 자, 이렇게 모든 이런 거 들어가면은 조금 주의 깊게 봐야 돼요. 모든, 무조건 이런 문장들은 틀릴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여기서도 2번 문장이 틀렸어요. 자, 이것은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하는 건요, 매출 채권에서 발생한 대손일 때만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가 돼요. 매출 채권. 뭐가 있죠? 매출 채권은 두 개가 있죠. 외상 매출금, 받을어음 이렇게 두 개죠. 외상 매출금과 받을어음 이렇게 두 가지일 때는 대손상각비라고 해서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가 됩니다. 800번대로 처리가 되는 거예요. 얘는 대손상각비. 근데 나머지 그 외의 채권들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대여금이나 미수금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대여금이나 미수금 같은 이런 그 외의 채권들에서는 대손이 만약 발생했을 때 기타의 대손상각비라는 개정 과목을 사용해서 비용 처리를 해주면 되겠죠. 기타의 대손상각비 줄일게요. 그리고 이 기타의 대손상각비는 영업 외의 비용으로서 900번대로 처리를 하면 되는 겁니다. 얘는 900번대다, 900번대. 얘는 800번대 판매관리비. 자, 이렇게 기록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장이 틀렸어요. 자, 3번. 대손 발생 시 대손 충당금 잔액이 있으면 먼저 상계한다. 맞죠? 맞아요, 이거는. 다음 4번. 대손의 회계 처리는 직접 상각법과 충당금 설정법이 있다. 이 문장도 맞습니다. 직접 상각법은 실제로 대손이 발생했을 때 그냥 바로 그 채권을 없애버리는 것, 그리고 직접 대손 상각비로 바로 처리하는 것이고, 충당금 설정법은 기말에 이 정도 우리가 못 받겠네 하면서 미리미리 설정해놓는, 보수적으로 설정해놓는 것이 충당금 설정법이고, 우리가 이거를 배우고 있는 거죠. 대손 충당금 처리를 하는 것이 충당금 설정법입니다. 자, 6번. 원가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제 원가 문제 나왔어요. 1번부터. 고정원가는 관련 조업도 내에서 일정하게 발생하는 원가를 말한다. 맞죠? 고정비는 이렇게 원가가 고정되어 있고 조업도가 어떻게 변하든 고정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 2번.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를 기초원가라고 한다. 맞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직접 노무비와 제조간접비를 전환원가, 가공원가 이렇게 쓰면 되겠죠. 두 개 다 맞았고요. 3번. 간접원가란 특정 원가 직접 대상에 직접 추적할 수 없는 원가를 말한다. 그쵸? 간접과 직접의 차이는 직접 추적할 수 있느냐, 아니면 공통이라서 잘 추적을 못하느냐, 그 차이죠. 그래서 3번도 맞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정답은 4번이 될 텐데요. 4번. 제품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관련 범위 내에서 제품의 단위당 고정 원가는 일정하다. 자,
단위당 고정 원가는요, 제품이 증가함에 따라서 계속 감소합니다. 그쵸? 왜냐면 뭐 100만 원이다, 한 달에 월세가 100만 원이다. 그러면 이 총 원가는 일정하지만 단위당 원가는 100만 원을 100개로 나누든 100개로 나누면 혹은 1000개로 나누면 계속 줄어들죠. 커질수록 10,000개로 나누면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품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고정 원가는 감소한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감소한다. 자, 7번. 다음 자료에 의한 단기의 직접 재료비는 얼마인가? 직접 재료비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주어진 게 단기 총 제조원가는 650만 원이다. 우리 단기 총 제조원가. 단기 총 제조원가에는 세 가지가 있죠.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이 중에 이 직접 재료비를 구하라는 거예요, 문제가. 자, 그러면 단기총 제조원가 이 합계, 세 가지의 합계가 지금 650만 원이라고 주어졌어요. 650이다. 650만 원이다, 총. 그리고 제조 간접비는 직접 노무비의 75%다. 제조 간접비는 단기총 제조원가의 30%다. 그러면 이 제조 간접비 먼저 구할 수가 있겠네요. 제조 간접비는 단기총 제조원가 650만 원에 30%다. 30 곱하면 되겠죠? 30% 곱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구했을 때 제가 계산을 해왔어요. 195만 원입니다. 195만 원. 이 식은 650만 원 곱하기 30% 하면 195만 원이에요. 그리고 제조 간접비는 직접 노무비의 75%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195만 원은 직접 노무비의 75%다 라는 거죠. 이 직접 노무비의 75%라고 한다면 반대로 거꾸로 195만 원을 75%로 나누면 되는 거예요. 75%로 나눠버리면 직접 노무비가 나옵니다. 한 번 정도는 제가 한번 풀어드릴게요. 직접 노무비를 X라고 한다면 X 곱하기 75% 0.75는 195만 원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X는 195만 원 나누기 75% 0.75 이렇게 나누면 X가 구해진다는 거예요. 195만 원 나누기 0.75 하면요. 금액이 260만 원 나옵니다. 그럼 이제 다 구했어요. 전체 3개 합치면 650만 원인데 지금 260과 195를 구했으니까 나머지 금액이 직접 재료비가 되겠죠? 그래서 이 금액 구해봤을 때요. 정답은 195만 원이 되겠습니다. 195만 원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8번. 다음 중 제조원가 명세서에 표시될 수 없는 것은? 이 제조원가 명세서에 표시될 수 없는 것은 이 문제도 상당히 잘 나오는데 이거는 이 주의할 점이 딱 하나예요. 제조원가 명세서에는 제품이 올 수 없고요. 매출 원가가 올 수 없습니다. 제품과 매출 원가는 손익계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손익계산서부터. 그래서 이 점만 주의하면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정말 3초 만에 풀 수가 있어요. 3초 만에 볼까요? 1번부터. 단기 제품 제조원가. 이때 이 제품은 이 제품의 의미가 아니라 이 제품은 기초 제품, 기말 제품 말하는 거예요.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우리 제공품 계정에도 있기 때문에 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두 번째, 전기말 원재료 재고액. 세 번째, 공장 건물의 감가상각비. 이런 것들은 충분히 원재료나 제공품 계정 과목 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있을 수 있어요. 제조원가 명세서에. 그런데 4번, 기초 제품 재고액. 이런 제품과 관련된 기초 기말 제품은
손익계산서에서부터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조원가 명세서에는 올 수가 없어요. 참고로 제조원가 명세서에는 원재료 관련된 것들, 그리고 우리 제공품 관련된 것들 있죠. 이것들은 다 올 수가 있는 겁니다. 제공품에는 뭐 단기총 제조원가도 있고 단기 제품 제조원가도 있잖아요. 그래서 관련된 것들 다 올 수 있다. 이것만 정말 주의하시면 문제 너무 쉽게 풀 수 있어요. 제품 매출원가는 손익계산서부터. 자, 9번. 다음 중 개별 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 개별 원가 계산 물어보는 문제 잘 나와요. 이 개별 원가와 종합 원가 계산 비교해서 묻는 문제도 잘 나오고요. 개별 원가 계산은 일단 뭔가 주문 생산이나 다품종 소량 생산하는 그런 업종에 적합하죠. 1번부터 제품을 비반복적으로 생산하는 업종에 적합한 원가 계산 제도이다. 비반복적으로 뭔가 주문받아서 가끔씩 이렇게 하는 것들. 2번 조선업, 건설업 등 주문 생산에 유리하다. 맞습니다. 이것도 맞아요. 주문 생산. 3번 공장 전체 제조간접비 배분율을 적용하는 것이 제조 부문별 제조간접비 배분율을 적용하는 것보다 더 정확한 원가 배분 방법이다. 이거는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냥 자, 공장 전체가 있고요. 이 공장 전체에 대한 배분율을 구해가지고 배부하는 것이 정확할지, 아니면 제조 부문별로 이렇게 제조 부문별로 있는데 따로따로에 대한 배분율을 구해서 배부하는 것이 정확할지, 당연히 세분화시켜서 배부하는 것이, 그 기준에 맞게 각각 배부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3번 문장이 틀린 문장입니다. 3번 문장은 반대여야 돼요. 자, 4번 제조간접비는 일정한 배부 기준에 따라서 배부하게 된다. 맞아요. 개별 원가 계산은 제조간접비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그게 핵심이죠. 그래서 4번도 맞습니다. 자, 10번 다음 자료를 통해서 종합원가 계산 이용하는 기업의 가공비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선입선출법을 사용하고 있다. 선입선출법. 일단은 뭐 가공비만 계산을 하면 되네요. 가공비만 계산하고 선입선출법으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입선출법은 기초 제공품의 완성도를 고려하는 원가 계산 방법이죠. 풀어볼게요. 여기부터 가공비. 자, 모든 제조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서 균등하게 투입된다. 자, 했고요. 기초가 지금 2,000개 있어요. 2,000개. 그런데 완성도 저는 여기다가 표시를 해요. 완성도는 지금 40%래요. 그러면 기초의 완성도는 0.4로 표기를 합니다. 0.4. 40% 0.4. 그 다음에 단기 착수량 8,000개. 그러면 총 10,000개죠. 10,000개예요. 기초랑 단기 합쳐서. 그러면 이제 대변에도 합계가 10,000개가 될 테고요. 자, 이제 여기 부분은 완성된 것, 그리고 나머지는 남은 것, 기말에. 기말 제공품 3,000개고요. 3,000개. 근데 완성도가 지금 30%니까 0.3 하시면 되겠습니다. 0.3. 그 다음에 완성된 것은 지금 완성품이 7,000개예요. 완성품은 7,000개인데 그 중에 기초가 먼저 완성된 게 선입선출법이잖아요. 기초가 먼저 완성됐죠. 그래서 기초 2,000개는 기초분은 2,000개다. 자, 그런데요. 기초는 먼저 40%가 완성된 채로 넘어온 거예요. 이제 기초는 원래는 작년에 기말이 그대로 올라온 거니까. 그래서 40%는 이미 완성이 됐고 올해에는 60%만 더 투입하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올해 투입된 것은 60%다. 이렇게 0.6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나머지 5,000개는요. 이 단기에 투입한 8,000개 중에 5,000개가 일로 가고 나머지 3,000개가 남은 거죠. 그래서 단기분 5,000개.
단기에 투입돼서 100%가 다 들어가서 완성된 거니까 100. 그래서 1 쓰면 되겠습니다. 1. 그래서 지금 좀 좁은데 이렇게 곱하면 돼요. 이제부터. 어디다 곱할 거냐면 여기다 곱할게요. 좀 좁죠? 가공비 환산량을 구하겠습니다. 자, 2000 곱하기 0.6 하면 1200이 나오는 거예요. 1200. 기초에서 1200. 그 다음에 5000 곱하기 1. 5000 나오죠? 그리고 기말에서는 3000 곱하기 0.3 하면 900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게 이제 완성품 그리고 이게 기말에 대한 완성품 환산량인데요. 이렇게 합치면 7100이 나와요. 7100.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7100개. 자, 11번. 다음은 부가가치세법상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해볼게요. 1번. 전자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된다. 맞아요. 맞아요. 발급은 이제 거래처한테 하는 거고 원칙적으로 그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다가 전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할 때 뭐 전송하시겠습니까? 뜨니까 솔직히 거의 대부분 동시에 이루어지죠. 발급과 전송이. 실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 2번. 후발급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재화나 용역에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그렇죠. 맞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대부분이 다 그냥 한 달치 거를 묶어가지고 다음 달 10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회사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 3번.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사업자가 적법한 발급기간 내에 전자세금계산서 대신에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 공급가액에 1% 가산세가 적용된다. 맞습니다. 우리가 미발급한 건 아니고 이렇게 제대로 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게 아니기 때문에 1% 가산세가 적용이 됩니다. 자, 4번. 당해년도의 사업장별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반드시 전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얼핏 보면 이게 맞는 것 같은 문장인데요. 이 문장이 틀렸습니다. 이 문장이 틀렸어요. 왜냐면 당해년도 때문에. 당해년도가 아니고 직전 연도입니다. 작년도에 이 용역의 공급가액, 재화의 공급가액이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는 전자로 세금계산서 발급할 의무가 있어요. 추가로 법인은 무조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죠. 근데 여기서 참고로 이제 2019년 7월 1일부터 또 개정이 된 게 있어요. 개정이 된 게 이 공급가액에 원래는 그냥 과세분이었는데 공급가액에 과세분 플러스 면세분도 합칩니다. 면세분도 합쳐서 과세분과 면세분 합쳐서 3억 원 이상인 개인은 이렇게 세금계산서를 전자로 발행하도록 2019년 7월 1일 시행분부터 이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이 문제에서는 옛날 문제이기 때문에 기준 문제 포인트가 이 당해년도 때문이었어요. 직전 연도다. 자, 12번입니다. 다음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부터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대가의 경우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요. 그냥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가정을 해버려요. 그래서 공급대가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런 경우에는 11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맞습니다.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공급가액을 구하려면 110분의 10을 곱하면 돼요. 그러니까 1.1로 나눈다랑 같은 말이죠. 1.1로 나눈다. 1.1로 나누면 110분의 100이 1.1이에요. 자, 2번. 상가를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에 대해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한다. 맞습니다. 간주임대료. 왜냐면 보증금 받은 거 솔직히 적어도 이자 정도는 우리 과세할 거야 라고 해서 만든 게 간주임대료예요. 이자율을 곱해서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포함해야 합니다. 자, 3번. 대가의 지급 지연으로 받는 연체이자도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이 문장이 틀린 문장입니다. 이 문장이 틀렸어요. 대가를 지급 지연했다. 받는 연체이자다. 이거는 공급 이후의 문제입니다. 우리 과세표준은 공급과 관련된 거예요. 판매한 것, 공급한 것과 관련된 건데 공급이 끝나고 나서 나중에 대가를 좀 늦게 줘서 연체 이자를 받았다. 그러면 공급과 관련된 게 아니라 공급 이후에 뭐 잘못해서 이렇게 받은 거기 때문에 과세표준이랑은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땡 틀렸어요. 자, 4번. 대가를 외국환으로 받고 받은 외국환을 공급 시기 이전에 환가한 경우 그때는 환가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문장도 맞습니다. 맞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기간이 있고 우리 이날이 선적일이에요. 이렇게 수출했을 때는 선적일이 공급시기죠. 선적일이 공급시기인데 이 공급시기 이전에 환가를 했다면 이 부분은 인정을 해줘요. 인정, 동그라미. 근데 선적일 이후에 환가를 했다? 그러면 뭐 환율이 높은 날, 적은 날 이거를 본인이 스스로 정해서 악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인정을 안 해줘요. 선적일 이후 거는 인정을 안 해주고 모두 다 선적일로 이렇게 소급해서 선적일 환율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신 선적일 전 환율은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시기 이전에 환가한 경우에는 환가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인정한다 이 뜻이죠. 맞습니다. 자, 13번. 다음은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 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간이과세. 1번.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일반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간이과세 포기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맞습니다. 마지막 날. 전달의 마지막 날까지 제출해야 돼요. 두 번째.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가 되더라도 언제든지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런 문장들. 언제든지. 뭐 무조건. 이런 문장들은 주의하셔야 돼요. 거의 다 대부분 틀립니다. 정말 작은 경우 제외하고는 다 틀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언제든지 간이과세자 적용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포기한 달이 속하는 날로부터 3년이 속하는 과세 기간까지는 간이과세자로 다시 바꿀 수가 없어요. 제한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간단하게는 3년을 기억해 두시면 돼요. 3년 제한이 있다. 3년 제한이 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3번. 당해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3천만 원에 미달하는 경우는 납부 의무를 면제한다. 맞죠? 3천만 원 미달하면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동그라미 4번.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며 세금계산서 맞죠? 간이과세자가 발행하는 증빙은 영수증으로 취급한다. 맞습니다. 참고로 이 3천만 원은 개정이 돼서 3천만 원으로 금액이 올랐죠. 자, 여기까지 해서 68회 전산세무 2급 이론 부분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